아들만 여명작전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덕님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조덕님이 본인이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모처럼 고향에 와서 보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 생활했고 엄격하게 생활해서 어지간하면 긴장하지 않는데 오늘 대선배님들 이렇게 뵙고 정말 우리 특히 군산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총장님들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분들을 뵈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드리고 군생활 한다고 제가 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관심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하여간 이 군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중길 대사님 서울에서부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더 이상 강연 안 해도 오늘 강연은 다 소기의 목적은 다 이룬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데만 여명작전을 한 후에 10년이 지나 11년째 돼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을 쓰게 된 목적은 이제 전역을 하고 충남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 장차 해군 장교가 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와 유사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다. 특별히 우리 군이 지금 나선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전 경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 실전 경험을 했지만 이런 경험을 우리 후배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더 앞서서는 조금 전에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이 전쟁이 나니까 정말 용감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도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데리고 있었던 우리 부하 장병들 20살, 21살 어린 이 장병들이 잘 싸울 수 있을까 늘 걱정했었는데 정말 실전에 들어가니까 총알이 오가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를 지휘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자신에게 부여했던 임무를 잘 완수함으로써 세계가 놀라게 하는 그런 작전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덴만 여명작전이 끝나고 실제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장병들의 공로가 선양되기 원하는 주로 저를 비롯해서 지휘부라든지 또는 다른 이런 분들에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장병들에 대해서는 공로를 선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책을 내고 이 수익금은 전부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기부하도록 이렇게 제가 다 서약을 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투를 치러 보니까 그 장병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서해에서 작전은 아직도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준전시 상태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이 서해 접촉해역입니다. 백령도 서방부터. 왜 그러냐면 북한이 유리하거든요. 군단 규모부터 엄청난 화력과 그런 전투기 지원부터 해안포부터 해서 그 자신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하는 전력은 해병대 여단 전력 하나, 그 다음에 연평도 연대 또 하나, 그리고 우리 해군 함정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천안함 장교들이 정말 국가에서 큰 예산을 지원을 못하니까 우리 천안함 같은 초계함은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체험함 같은 경우는 북한 잠수함이라도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오기만 와라. 그러면 내가 정말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했었고, 적 전투기가 오든지 뭐 어떤 세력이 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우리 국력이 강해졌고, 2000년대 6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최신함이기 때문에 정말 성능도 뛰어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초계함은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로 이제 대한약전, 우리가 돈이 없던 시대에 큰 배를 만들지 못하고 조그만 배를 만들다 보니까 잠수함에 대응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 미사일이 위협을 주니까 백령도 남방으로 이제 피신을 와서 미사일 방어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위협이 있으면 이제 피신을 이렇게 병력도 남방으로 오면 그 위협에 회피해서 오는데, 그때 이제 전혀 예기치도 않은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지금도 그 장병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4살 하사였던 그런 신은총이라는 그런 우리 장병은 그 배가 두동강이 나고 그 침몰하는 상황에서 그 충격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 정말 척추가 급이 가고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충격이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굉장히 복잡한 병명이던데,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직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자고, 그래서 전투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엄중하고, 정말 많은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천안함 장병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해적을 상대로 전투를 했지만 그 전투라는 것은 평상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잠을 잘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해적 상대로 작전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냐? 전쟁 군인끼리 싸워서 그 어려운 것도 하는데,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인끼리 싸운다 그러면 쉽습니다. 네, 왜 그냥 적은 무찌르면 되거든요. 그냥 죽이면 되고 이렇게 하여간 이기면 되는데, 이 해적 작전은 해상의 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강도짓 한다고 무조건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적했다고 해적을 무조건 죽일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선제해군도 이 대해적 작전이 선원이 인질로 붙잡혔을 때 그것을 구출해내는 작전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작전입니다. 그냥 제 앞에서 군인처럼 사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원이 사상자가 발생하다든지 우리 작전 요원이 또 많이 죽는다든지 하면 그것도 실패하는 작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하게 작전을 할 경우에는 또 이제 법적으로 이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작전을 하고 나서 우리 천안함 장병들 마음이 더욱더 그렇구나. 이 전투를 해보니까 정말 군인들은 목숨을 국가에 바치고 전투를 합니다. 저희 우리 군인들은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전투를 해서 승패는 그렇게 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저는 다행히 성공을 해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장병들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제
11년이 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책을 쓰고 수익금은 우리 천안함 고통받는 장병들에게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양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대원에서 석사도 하고, 영국에서 박사하고, 그다음에 해군에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영광스럽게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그 아덴반 유명계학전에서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개관을 말씀드리고 소말리아 해적이 왜 생겼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되어서 아덴반 유명계학전을 수행을 했고 국가 안보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덴반 유명계학전을 연합 해군 작전으로 이렇게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덴반 유명계학전은 대한민국의 단독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제사회에서의 대해적 작전은 명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선원이 인질로 붙잡히기 전까지는 서로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해적이 해상의 강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 압니다. 선원을 인질로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항복합니다. 큰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 죄값이 작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안 싸웁니다. 그래서 연합해군이 도와서 선원이 인질로 붙잡기 전까지는 도와서 빨리 그 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원이 인질로 붙잡히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을 하기 때문에 이 선원이 인질로 붙잡힌 그 선박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어 주어리호가 해적에게 피납되었다. 우리가 같이 도와서 하는 미 동맹이기 때문에 오한대에 보고를 했더니 항공모함에서 F-18이 떠서 그 근처에 연합해군 함정이 있으면 바로 도와주는데 도와줄 함정이 없으니까 일단 항공모함에서 F-18을 띄워가지고 위협 비용을 해서 해적을 겁줘서 도망가기라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프랑스 해군, 영국 해군에서 링스도 도와주겠다 막 이렇게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 3호 주얼리 선원분들이 해적의 인질로 잡혔습니다 하는 순간 냉정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단독으로 국가 주의체계의 지휘를 받고 작전을 수행하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작전을 해서 그 작전이 성공할 보장이 없고 해적들이 선원을 인질로 총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올 방법이 미국도 어려운 겁니다. 미국도 어렵고 이 작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상선 머스크 엘라베마호라는 호가 해적에게 납치가 됐고 우리 3호 주얼리호가 납치가 됐는데 2009년도에는 미국 선원들이 아주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해적은 4번이나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지만 5번째는 해적에게 결국 피납이 됐는데 이 선원들이 해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장만 해적 4명에게 붙잡혀서 부병적으로 이제 해적이 바다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우리 3호 주얼리호는 그냥 해적이 타는지도 모르고 그냥 피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납된 이후에 우리 석현민 선장이 목숨을 걸고 해적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잘 시간을 끌어서 우리가 작전할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셨는데요. 이 부병정,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선장하고 해적 4명이 있었는데 이 선장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선원 21명을 해적 13명 그리고 이때 해적 4명은 전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3호 주얼리를 피납한 해적들은 장교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장교 출신으로 40세 40세 아주 군 경력이 많은 그런 두목이 있었고 20세, 29세 이런 아주
그 군인들이 포함된 그런 막강한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 참가 전력 보시면 4만 톤급 이건 상륙함인데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상륙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상륙함은 여러분 상륙 작전할 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 해안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 상륙함에는 병원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상을 입거나 전투 부상을 입은 사람들 바로 수술할 수 있고 아주 그런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투직에 부상을 입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상륙함, 항공모함을 배치를 했었고 이지스 구축함, 4,000톤급 호위함, 그다음에 뭐 SS-60 헬기, 그다음에 UAV 바로 정보를 24시간 할 수 있는 중형 그런 UAV 무인 항공기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FBI 협상가가 날아와서 현장에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미 본토로부터 최고 실력을 갖춘 우리 UDT 같은 그런 특수요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험함은 제가 5,000톤이라고 했지만 4,500톤 한 뭐 4,800톤 4,800 정도 되는데 좀 크게 하려고 5,000톤 했지만 구축함 한 척에 링스. 그런데 링스 헬기는 당시에 방탄이 지금은 이제 방탄이 됐지만 방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적이 가지고 있는 기관차로만 사격해도 헬기가 추락될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목급 이런 그런 막강한 전력이 미국에 투입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것은 2억 3만리 떨어져서 미국처럼 뭐 전력이 필요하면 바로 뭐 항공모함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특수전 뭐 헬리콥터가 투입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전력 가지고 똑같이 그 미국보다 더 강한 해적들이 있는 이 해적을 물리치고 우리 선원들을 구출해내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더 굉장히 어려움이 고통이 많았고 그래서 정말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의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국민들 군은 기뻐서 뭐 함성을 질렀지만 저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고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은 제가 이런 강연도 못했고 책도 이렇게 그 과정을 다시 떠오르면 너무 아픔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적이 어떻게 출연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소말리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고대 보니까 굉장히 부강한 그런 역사 깊은 나라였죠. 그래서 황금의 나라라고 하는 쿤투 왕국, 그래서 고대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하고 무역하면서 굉장히 왕성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중세에도 이슬람 국가로서 무역 강국으로 큰 부강한 나라였고 근대에도 영국군을 4번이나 무찌칠 정도로 강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조선과 유사하게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결국은 북부에는 영국이 지배를 하고 남부는 이탈리아가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독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기 때문에 실탁 통치를 전환해서 북부 쪽은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남부는 승전국 영국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이 58년도에는 이제 원래 소말리 땅이었던 지부티가 보시면 지부티 쪽 홍해 입구 쪽에 지부티가 원래 소말리아 나라의 땅이 영토였는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1960년이 돼서야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소말리아 공화국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한 15년 늦었는데 현대 소말리아 정치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정부가 들었었지만 주로 이제 소련과 중공하고 친밀하면서 친공산 그런 정부를 유지했었는데요. 이대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는 61년도에 있었지만 69년도에 육군 소련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잘해서 이제 국가 발전 오늘 틀도 잡고 했지만 그 약소국의 안타까움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강대국에서 38선에 의해서 영토가 이제 분할됐지만 소말리아도 자신의 영토였던 오가데를 에티오피아의 강대국들이 강제로 국경을 잘못 그어서 뺏겨서 그걸 회복하겠다고 발해 육군 소장 출신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소련이 에티오피아를 도와줘서 결국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 발해 대통령은 91년에 축출되고 나라는 이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도와주러 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때 우리 육군 공병부대 상록수가 했지만 성과가 없이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는 바로 소말리란드가 독립하고 98년도에는 푼틀랜드가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영토가 세 개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과도 정부가 쭉 있었지만 그 이슬람 파격 반군 단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2012년부터 그 아프리카 유니언하고 유엔에서 도와줘서 이슬람 반군을 이제 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축출하고 이제 영구적인 소말리아 연방 정부를 설립해서 이제 3대 대통령 선거가 3월 15일에 있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국가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말리란드, 푼틀랜드, 소말리아 과도정부 3개 영토로 분할됐고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연방정부가 이제 많은 영토를 회복했지만 아직도 파격 반군 단체에 의해서 이 회색지대가 지배받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소말리란드는 이제 자치하고 있고 푼틀랜드는 많이 이제 영토가 줄어서 서로 거기 경쟁하고 있는 아직도 국가로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는 현재 1인당 GDP가 309불입니다. 그래서 한국 1달러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한 번 국가 지도자가 잘못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이런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인구 연령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15세 이하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명도 짧고 너무도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난민도 많고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 참치 등 너무 황금 어장들이 있고 전략적 요충지인데 정치만 제대로 돼서 하면 이제 국가로서 크게 부흥할 나라인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해적의 규모는 실패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도 못하니까 외국 선박들하고 어선들이 다 와서 그런 귀중한 어족 자원들, 그다음에 불법 산업, 핵 폐기물 이런 것도 투기를 하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니까 소말리아 어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돈을 뺐는데 돈 맛을 보고 이제는 이제 군부가 이제 가입을 하게 돼서 2004년도에 드디어 해적 조직이 결성이 되고 안타깝게 제가 가 있을 때 그 당시 소말리아에서는 최고 꿈꾸는 직업이 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적 증시도 있어서 그래서 영국인이 뭐 홍콩이 이런 데서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한번 해적에게 투입되면 돈이요 몇십 배, 몇백 배를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적 증시가 개장되고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아데만 연맹작전을 계기로 정말 사실 아데만 연맹작전은 미국이나 영국들이 봤을 때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그걸 어떻게 그래 니네 얼마나 그래 창피 떠나보냐 서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정도로 그 순수하게 그러한 구출작전하는 전력 측면에서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우리 청해부대는 그걸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서 그래서 아데만 연맹작전 신화라고 하는데 그 정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정말 이건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정말 매우 궁금해하고 나중에도 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더 해적 작전이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13년부터는 거의 평상 수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해적들이 막 활동하고 싶지만 억지로 이렇게 눌러서 틀어막고 있는데 그게 약해지면 또 해적이 지금 소말리아 연안에서만 해적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국제 사회에서 그런 대외적 작전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은 뭐 돈을 지원도 하고 납치죠, 그다음에 통역 협상까지 뭐 완전히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제가 있을 때는 15만 5천 명이 있었고요. 일일 한 300명이 활동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해적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적은 분양은 좀 낡았지만 소총, 기관총, 특히 이제 위험했던 게 전차를 폭파시키는 대전차, 로켓포까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이 됐고, 해적 기지와 인공위성 전화로 다 통신을 하고 그런 아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점점 넓어지고 2009년 이제 녹색 5만 기업까지 확대가 2010년에는 거의 뭐 우리 3호 주요리가 피납되는 그 반경 확대되고 수시로 해적이 활동이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10대를 고용하고 뭐 인간 살해 협박을 하고 뭐 무차별 우리 한진텐트로가 그 RPG 전차를 공격하는 그 포탄을 하나 맞았는데 선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포탄이 컨테이너 박스에 맞아서 터지는데 배가 침몰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너무 그 충격이 크가지고 그래서 그 한 방에 그냥 모두 다 숨어서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배 침몰했는지 아닌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무자비하게 이제 돈맛을 들이고 유학 청구를 위해서 해적들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다음에 테러 단체와 연계되는 그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해요. 그 해적선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UDT 대원들에게 올라가면 제일 먼저 악수를 해라. 해적하고 어선하고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우리 연안에 우리 어부들하고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이제 대간척 작전을 하면서 검문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검문 검색을 해보면 이 어부분들의 손은 정말 돌도입니다. 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바다에서 정말 그 어로 작업을 추운데 막 하고 하시다 보니까 손이 이제 구둑살이 뻗여서 정말 이 돌처럼 느껴지는데 해적들은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적을 우리 대한민국 해군반의 노하우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UDT 그냥 올라가면 제일 먼저 악수를 해라. 그러면 악수를 했을 때 우리 손처럼 부들부들한 손이면 해적이다. 그렇지 않고 정말 돌덩이 같으면 이건 어부들이니까 제일 먼저 식별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이렇게 노하우도 알려주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갔을 때 2010년도 50척이 피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23만 불을 받았으니까 한 50억 정도, 한 척당 50억이었고 우리 3호 드리버는 4월 달에 피납돼서 11월 달에 풀려났는데 950만 불, 100억 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눈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이거 완전 공이다. 황금 알을 낳는 이거 거의다. 그래서 정말 더 그 대한민국 선박만 막 이제 그 현안에서 찾아서 이렇게 납치하려고 하고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이제 돈을 벌면 해적은 30% 가지고 갔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돈 투자한 사람들 그래서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투자를 남기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2008년부터는 도저히 이거 뭐 해적 때문에 이래서는 이제 전 세계 교역량의 한 그 당시에 75%였는데 지금은 80%까지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뭐 AI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국가 간에 어느 한 자기 자급자족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만드는 나라에서 사가지고 서로 교역을 하는데 결국 물건은 서로 이렇게 실어 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로 날리면 1대 5대 50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1이라는 돈이 든다 그러면 육지에서는 5배의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항공으로 이송을 하면 50배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컨디션을 이용해서 미리 뭐 냉동 시설도 갖추고 하기 때문에 미리만 해서 하면 이 싼 가격으로 서로 교육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서 80%가 이제 세계 교육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양은 한 20%,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비가 되니까 뭐 이게 너무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유엔을 중심으로 바로 대응에 일어나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 군사작전도 허용하고 전 세계의 군함을 활용해서 이 소말리아 해적을 좀 이렇게 퇴치해야 되겠다 이런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셨는데 우리 정부에도 바로 요청해서 우리가 2009년도에 파병을 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군함의 해적도 구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소말리아 인근 나라를 다 모아가지고 잘 대응해서 해적이 빨리 그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금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박들에게 상선들에게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응 요령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9년부터 바로 1월부터 미 5함대 주도, 미국 주도, EU 주도, 그 다음에 나토 주도, CTF 508은 나토 주도인데 3개 특히 지주계를 거쳐서 대서양 그 다음에 이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개 그런 함대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그 청해부대도 파병이 돼서 이런 3개 주도하는 함대 기동사령부와 협조하면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쳐진 곳이 하이 리스크 에어리어인데 해적의 위험이 있는 해역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군사 작전을 벌였습니다. 거기는 한반도 면적 41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박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 500척 정도 여기를 연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런 500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는 해적이 지금 평상시로 많이 위협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과 EU가 주도로 해적 작전을 벌이고 있고 나토는 이제 16년도부터는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40여 척 해군 군함들이 파병해서 같이 대해적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해부대 한 척이지만 대해적 작전을 갔기 때문에 이 40척을 다 우리 전력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두 손 들고 우리 선박들이 뭐 해적에게 납치가 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한 척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을 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참가한 모든 나라하고 같이 연합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40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척 같지만 이 정말 우리나라 배처럼 활용하면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터키 배가 있으면 터키 배에 연락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바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선박들을 잘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원이 인질로 붙잡힌 순간에는 아닙니다.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청해부대가 파병된 것은 2008년도 루비 브라이트 루비오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2006년도에도 동으로 그다음에 지금 2척 뭐 이렇게 했지만 2008년도를 기하로 우리도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합동 식사를 통해서 2009년 3월 13일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부대장이 청해부대장을 하고 체험함이 이제 모함이 되어서 이 체험함을 중심으로 이제 유디치도 태우고 그다음에 링스 항공대도 요원도 태우고 해병대도 태우고 이제 지원대에 이제 해병대도 포함되지만 해병대 요원들이 이제 우리 테러 위협도 있고 해서 부대 방어 차원에서 해병대 요원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해부대 육지는 정말 험악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험악했지만 가서도 가장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파병을 가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소말리아 해적뿐만이 아니고 아랍의 봄이 있어서 리비아의 카다피 반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 2011년도에는 리비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함정이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소말리아 물론 이 아데만 예비작전 끝나고 우리 국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3월달에는 그 홍해를 건너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가서 리비아 우리 국민들을 또 철수하는 그런 임무까지. 그게 해군의 융통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해군 함정 한 척이 가 있지만 어느 곳에든지 우리 국민들이 국익이 위협받는 곳에는 바로 달려가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해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상에서 일어나면 우리 국민들이 위험하면 바로 옆에 영국 함정이 있으면 영국 함정한테 연락해서 좀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내진탕에서 굉장히 위험한 우리 한국 선원부를 영국 군의관을 바로 보내서 응급처치해서 살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아덴만 여명작전이 끝나서 그 전에 금미 305 오냐거선이 소말리아 해적이 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만 여명작전하고 해적이 8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금미 305에 이게 걔네들이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바로 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쁜 놈들한테는 수단이 없습니다. 힘으로 하는 애들한테 힘으로 보여줘야만이.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너무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해가지고 네 소말리아 해적들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금리 305도 바로 이렇게 풀어줘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인 텐주로까지 25나트로 달리는 배라 해적이 납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 텐주로는 너무도 자기 능력이 좋으니까 좀 사실 좀 경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올림도 했지만 그래서 조그만 그런 배를 타고 해적들이 오는데 와도 별로 속도가 빠르니까 무시하고 갔는데 그냥 RPG를 쏴버리니까 그냥 그 전차를 폭발시키는 그 포 한 방 맞고 바로 그냥 정지해서 놀래서 그런 영상에 보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터키 함정이 있었습니다. 야간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청해부대가 가자마자 적극적으로 연합해군을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합해군이 위험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도와주기 때문에 너네도 도와줘. 그래서 우리 한팀 텐저가 위험할 때 밤이었는데 터키 함정에게 연락하니까 바로 그냥 헬기를 띄워가지고 현장으로 투입하고 우리는 전속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저희가 도착해서 쭉 해서 이제 작전을 했는데 보니까 해적들이 이제 터키 헬기가 왔을 때 그 아덴만 여명작전은 우리 한국 청해부대가 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헬기가 와서 막 상공을 배회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도망갔는데 저희가 이제 올라가 보니까 탄피도 흘리고 뭐 슬리퍼도 흘려놓고 정말 놀래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걸 확인했는데 우리 이런 임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제가 함장할 때 잘못 생각하면 참 운동 없는 함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3월 25일 날 함장으로 부임했는데 26일 날 천안함이 부동강이 났습니다. 피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특히 해군에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요. 뭐 링셀기가 추락해서 4명이 전사하고 그다음에 또 불시착했지만 뭐 큰 사람은 안 죽었지만 고속종이 또 뭐 침몰하고 그다음에 3호 드리머는 피난뜯다가 풀려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어가지고 군이 정말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국외적으로 또 가장 해적 활동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가기 전부터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해적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박만 계속 찾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피납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작전해서 구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전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8개월 동안 서해에서 접촉해서 저희 체험함은 북한 잠수함 좀 도와 좀 해줘. 우리가 온수를 좀 갚아줄게. 이러면서 정말 눈이 벌게져가지고 우리 전우들이 46명이 그 목숨을 잃고 우리 군함이 부동강이 나고 우리 군의 명예가 떨어지고 그래서 체험함을 공개했으면 우리가 바로 그냥 혼내줄 수 있었는데 그 약점을 알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정말 최고도의 정말 북한이 미사일이 쏜다 그러면 미사일 다 맞고 잠수함 공격한다면 바로 그냥 격침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함장으로서. 그래서 그게 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는
북한 잠수함보다 더 성능이 좋은 209 잠수함을 저희가 이제 서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부여을 주고 뭐 실전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북한 잠수함이 우리 209 잠수함보다 굉장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열악한데 그렇지만 209 잠수함을 대응해서 잘하면 북한 잠수함은 뭐 이건 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이제 실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제왕 209 잠수함을 북한 잠수함으로 해서 몇시 이 구역을 주고 여기서 서로 공방전을 수행해봐. 우리가 이제 북한 잠수함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항복시켰습니다. 바로 항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낮습니다. 잠수함이 작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심이 동해처럼 깊고 뭐 수원이라든지 이런 뭐 혼합되고 해야지 대잠 탐지하기 어려운 데서는 뭐 또 다른 방법을 쓰지만 서해에서는 정말 한 20m, 30m까지 보입니다. 위에서 하면 잠수함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각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서 이 잠수함도 수심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저희 체험과 같이 능력이 있는 그런 음파 탐지기를 가진 경우는 수심이 1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출력으로 하게 되면 아주 잡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입증해주고 우리 해군의 자신감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임무 가서 바로 시작해서 3주 만에 3호주 올리가 피납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우리 전투라는 것은 우리 지휘관으로서 가장 그 신경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하는 것이 부하들 장병들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지휘관이 부하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은 지휘관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담인데 특히 이제 제2연평해전 때 우리 357 정장부터 전사자가 6명 나오고 18명이 부상하고 너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함을 정말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 사령관님은 57세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적인 부담, 그 다음에 자신이 지휘했던 부하들이 싸늘한 시체로 이 고통은 정말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첫 번째는 저의 큰 아픈 손가락이 UDT 30명이 있습니다. UDT 요원들 이 친구들 이제 우리 선박이 피납되면 UDT 대장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죽을 망정 들어가서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장실에다가 사진을 300명 사진을 걸어놓고 물론 했지만 UDT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애정이 가고 그래서 같이 UDT하고 훈련도 같이 아침 오전에 하면서 땀도 흘리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늘 정말 그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 전력이 미국처럼 팍팍 이렇게 보충이 돼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만큼 돈이 부족해서 우리 해군력을 못 주니까 방법으로밖에 현장 지휘관이 방법으로 어떻게 그 제한된 전력을 가지고 어떤 꾀를 써서 방법을 찾아서 이제 선원들을 구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체험함이 세계 최초로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하들 안위를 생각하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막 이제 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너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도 간절하니까 신앙의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하들이 생명이 좌우되고 국가의 그런 명예와 이런 게 되니까 그 부하들 앞에서는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뭐 끔찍도 않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함장실에서는 정말 연약한 인간인지라 뭐 그냥 제가 기독교 신앙을 생활기부터 가져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니까 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청해부대 작전 가면서 우리 총무 이신민 제독께서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그걸 준비하시는 그 심정이 혼자 바닷바람 맞으면서 한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그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그 해적이 정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박 봉으로 막 이렇게 정말 극도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거기를 향해서 가는 심정이 정말 하고 제가 이제 작전하는 함장은 정말 안전한 곳에서 지휘를 합니다. 뭐 폭탄이 와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런 곳에서 지휘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라켓 해적을 제압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함교로 달려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제 부하들은 외부 갑판에서 정말 총을 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지휘관 저는 안전한 곳에서 지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해적만 그 RPG 대전차 라켓 가진 그 해적만 제압하는 순간 그냥 달려 올라가니까 이제 함장이 위험한 곳에 오니까 뭐 방탄복 주고 철모 주고 그러는데 잊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부하들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들과 딸들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함장이 지휘관이 늦게 올라가서 그 방탄복을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충무 이순신 제독이 총탄을 맞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넬슨 제독이 프랑스 총탄 맞아서 죽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부하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데 지휘관이 그런 마음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차 작전 때는 우리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총알을 직격으로 맞으면 바로 즉사하죠. 죽게 됩니다. 죽게 되지만 보통 이제 전투를 하다 보면 바로 맞아서 부상 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파편으로 많이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말리아 해적 저희가 이제 그 임기에 받을 때 정보상으로 입수한 것은 해적은 돈 벌기 위해서 어부들이 총 드는 게 해적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그때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적 해적의 전투 능력을 알기 위해서 많이 애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세 한 10여 년 장교였고 군 경력이 풍부한 그런 소말리아 소개해드렸지만 세계로 분리돼서 내전 그리고 에티오피아하고 전쟁하고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전 경험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면 빵 소리 나는 순간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다람쥐처럼 여러분 우사인 볼트 아시죠? 아프리카 이 친구들 정말 날렵하고 체형이 다 그렇게 우사인 볼트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날다람쥐처럼 뭐 총 소리가 딱 울리면 지그재그로 바뀝니다. 한 발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차 작전 때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해적이 한 5명이 이탈해가지고 이제 몽골 선박을 납치하려고 해서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해적 13명 중에서 5명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8명이 해서 우리가 그 메가더 장군이 얘기했습니다. 전투 전쟁에서는 우물쭈물하지 마라. 평상시에 열심히 실전처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다음에 실전에서는 우물쭈물하면 이건 최악의 지휘관이다. 그래서 바로 그냥 직감으로 그냥 합참에 보고해서 승인받고 작전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해적 이제 우리가 가니까 이제 몽골 선박 피납하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링스를 갖고 놉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링스는 이제 소형 이제 헬리콥터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진동도 심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스킵이 엔진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25나트만 이렇게 달리니까 이래서 스킵을 세우려고 링스가 가가지고 이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총을 쏴야 되니까 이렇게 도는 순간 그 사보 주올리고 있으면 반대쪽으로 싹 도망갑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링스가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또 이제 틀어가지고 흘러가면 또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쓱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너무 준비가 잘 된 해적들. 그래서 1차 작전은 실패했지만 모두 실패해서 했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해적에
지피지기면 손자가 백전불태. 우리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적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본격 작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우리 UDT 요원들 부상 총 맞아서 안 죽을 사람 없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해적의 전투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작전은 그에 상응하도록 준비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부상을 우리 최고 저격수 원사였는데요. 저격수가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파편을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네. 허벅지에 맞아서 이 파편을 맞으면 큰 것들은 다 빼낼 수가 있는데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혈관을 타고 좀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있어서 좀 고생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극복해서 현재 준위로 진급해서 잘 군생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DT 대장은 복부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근데 UDT는 훈련을 굉장히 매일 훈련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하기 때문에 우리 평상시 저희 같으면 바로 뚫고 들어가서 내장해서 굉장히 큰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근육이 너무 강하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백으로 돌았습니다. 백으로 이렇게 돌아서 뒤에 척추 1cm 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cm만 더 갔으면 뭐 반신불수가 되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1cm 전에 해서 지금 수술해서 꺼내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영광처럼 바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령으로 군생활 잘하고 있고 하사 한 명은 파탄이 다행스럽게 얼굴만 스쳐가지고 찰과상 치료만 받고 바로 전투 투입돼가지고 저랑 같이 임무 완수하고 왔는데요. 이 전투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평상시에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수행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실전을 해보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하들, 국민들의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해적들. 사실 측은이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 빨리 나라가 정상화가 돼가지고 우리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서 정말 그 풍성한 참치 그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해서 국가 부흥하면 좋겠는데 살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이 친구들 해적할 때 그래서 참 작전을 하면서도 많이 그런 걸 느꼈지만 1차 작전 때 바로 그냥 뒤에 숨어있다 나와서 바로 갈기는데 최고 군인 아니면 못합니다. 바로 명중을 쫙 시켜가지고 우리 UDT 요원 3명을 부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쭈삣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1차 작전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랬지만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렇다. 이 1차 작전이 실패가 없었으면 아대면 연맹작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어려움이 오면 그래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걸 계기로 더 좋은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승리 요원을 간단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질의 부기서자 본질의 군인이 뭐냐? 군인은 헌법 5조 2항에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하는 숭고한 사명. 숭고하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을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은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왜 와 있는 거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요구하면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명예가 있는 것이고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걸 잊어먹으면 군인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 전투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잊어버린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의사가 수술도 못하는 의사가 무슨 의사냐? 수술을 못한 의사가 그냥 포만 갖고 있는 것이 의사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전투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투도 못하는 그런 군인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 위에 언제든지 우리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정말 철저하게 우리 부하들하고 같이 다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같은 정말 실전은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골프 하나 배워도 이론만 해서는 실제 나가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머릿속 가지고는 되지 않고 실제 몸으로
내가 반사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러고 있어요. 저도 실제 경험이 있지만 이게 함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많은 상선하고 충돌 위험도 있고 특히 안개도 많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다 섞여 있는데 갑자기 상선이 뚝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장비를 믿고 하지만 또 한계도 있고 사람 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상선이 나왔을 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된 사람만이 양의 정지, 양의 뒤로 전속, 피어 올배 전사. 그래서 일단 위험이 보이는 순간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하고 뒤로 이제 백을. 우리 군함에는 후진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적으로 돌려줘야지 이게 후진하면서 휘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적 미사일이 나온다 그러면 좋지 않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실전처럼 훈련이 되어 있고 적 잠수함이 오면 실전처럼 바로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머릿속만 해서는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전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선배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원균 형과 이순신 형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순신 제독은 정말 인기 없는 장수였다. 왜? 일본인이 쳐들어올 걸 뻔히 다 보이니까 거북선 만들어야 되고 화룡선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겨야 되니까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인이니까. 그래서 휴가도 잘 못 내보내주고 우린 해군에서는 상륙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물에서 육지로 오기 때문에 상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해 가려고 상륙이라고 하는데 상륙도 내보내지 않고 큰 인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이순신 제독 휘하에 있는 장병들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원균 사령관님 밑에 있는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군인은 이 실전 같은 훈련을 잊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전 같은 훈련을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아들 딸들이 군에 가서 힘들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휘관들만 이렇게 흔들면 나중에 위기에는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겪게 되더라고.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이 실전 같은 정말 실전처럼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합해군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 척이 가서 40척을 저희 한국 해군 배처럼 써먹었습니다. 항공모함. 그래서 2차 작전 때 우리 부상이 나니까 프랑스 두 번 하면서 바로 보내라. 그래 우리가 수술해주겠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국제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하면 그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척이 가서 더군다나 그 아덴만 홍해 입구에 거기에서 이제 호송 아까 보셨지만 다른 해군들은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냥 도적대들이 몰려가듯이 상선들이 그냥 몰려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보셨지만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여줬지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처음 만나는 상선을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해부대 육지는 정말 최고도로 이렇게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상선들이 수입적이 오더라도 오는 대로 촉촉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이동하면서 해적들이 그 위세에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막 우르르 하고 하면 이게 우리 도적들이 왔을 때 집 현관문에서 신발이 막 어지럽히고 하면 더 좋아하지 않나. 근데 깨끗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두려워하듯이. 그래서 하여간 우리 해군은 그렇게 연합해군 사령관, 특히 사령관을 초청해서 제가 대령이지만 원스타 사령관을 초청해서 우리 함정에서 우리 능력을 알려주고 우리의 의도를 알려주고 무엇이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체험함에 와서 그리고 가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3호 주오리오가 오만 동력 2,600km 떨어진 데서 피랍이 되니까 해적이 장비 끄고 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 해군에서 UAV 중형 P3라는 UAV를 투입해서 항공기가 이렇게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3호 주오리오를 근접 감시해서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하는 그런 세력이 필요한데 근처에서 우리 대적 작전 세력은 없어가지고 파키스탄이 자기 목적으로 파키스탄이 거기 때문에 작전을 하는 군함이 한 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령관
파키스탄 장성이 해적 사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사령관님 약속했죠? 도와주십시오. 파키스탄 군함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좀 감시 임무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서 바보함이라는 구축함이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감시를 해줘서 3호 주올리오를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찾아 들어가서 저희가 작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그렇게 우리가 한 척도 안 갔으면 뭐 발만 동동 부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척이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구축함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12위권에 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연안까지 가서 한 척이지만 가서 정말 40척 그리고 오함대 전체 이런 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전력들을 다 우리 것처럼 활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선박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게 해군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령관들 다 만났습니다. 가서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함이 가면 또 군사 외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대사님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군함이 가서 군함 외교를 해서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감하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충무고 이순신 제독의 후예들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처음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래 보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손은 해적 인지를 구해내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150일 사령관 가니까 오함대 사령관님이 관사에 저를 불러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주고 하면서 사령관 그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어떻게 그걸 성공할 수 있었어?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하늘이 도와서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작전 실패에서 승리의 비법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승리의 비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제독이 과거 16세기에 전투 중에 우리 장병들을 철갑으로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형의 철갑으로 적 병사들이 거북선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러면 UDT만 안전하게 올라가면 이건 뭐 해적을 제압할 수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철갑이 된 방탄이 된 헬기가 있어가지고 특수작전 헬기가 돼 있어서 헬기가 그냥 뭐 총알이 날라와도 하면서 우리 UDT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링스가 이제 방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UDT를 안전하게 승선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저희 최대 고민이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막 기도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최영암이 가서 그래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최영암이 능력이 많으니까 과거 16세기에는 유형의 철갑을 씌웠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는 최영암 능력으로 이렇게 쉴드를 씌워주면 되겠다는 이런 확신이 100%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암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최영암이 투입되어서 이걸 쉴드를 씌워주면 우리 UDT를 안전하게 올려주면 우리 아데만 이런 작전을 성공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작전을 하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임무형 부대지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목표 인지를 구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수단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처럼 상륙함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바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우리 부상병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다 해주면서 방법만 네가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잘 싸워봐. 그래서 임무를 완수해. 이게 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수단은 너무 저희 해군은 너무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 해군력 건설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바다가 끊기면 우리 살 수도 없고 전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직도 이 바다의 중요성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정도 외국에서 사오라고 했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반드시 우리 군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다를 지키겠다. 이게 해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회장님이 이제 조선소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최영환 같은 배를 가지고 나가서 지킬 수 있다는 것만도 이 대한 태극기를 달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불고 자랑스럽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각오를 다짐한 것처럼 정말 감사하면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야 그걸로는 안 돼.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적들도 지금까지 뭐 구축함이 들어와서 작전 한 사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가능성을 본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닙니다. 용감하게 한 거 아닙니다. 네. 해적이 우리 선원들을 그 도망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불을 환하게 켜놓는 겁니다. 밤에도 선교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안 보입니다. 네. 여러분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것 때문에 작전을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해적이 어둡게 해가고 있었으면 우리 체험한 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총알 날라오면 바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해적들이 환하게 선교의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가능성을 보고 제가 결심을 했고 해적들은 정말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총을 쏴대는데 하늘 보고 링스 찾고 밑에 UDT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기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뭐 손자병법이니 뭐 이런 것들 정말 국가적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작전을 수행해서 그렇지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내가 이렇게 승리한다고만 생각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님처럼 회장이 되었을 때 그 고통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끝나고 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고생했었는데요. 너무 그 이후로도 뭐 리비아 뭐 한인텐지로 너무너무 험악한 그런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한 그 체험함이 좀 큰 것 같지만 그 배에서 한 2달만 지나면 아픕니다. 서서히. 너무 지겹거든요. 그 바다에서 그냥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작전 뭐 긴급 배치해서 해적 대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름스름 아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막 만세 부르고 좋아했냐? 그것은 전투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전투는 정말 숭고한 거더라고요. 서로 우리가 작전을 들어가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전우가 죽을 수 있고 우리 UDT가 죽을 수 있고 링스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컸거든요. 굉장한 염려를 서로 그런 우리 장병들 서로에 대한 그런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작전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 선원분들이 정말 안 다쳐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작전을 하고 했기 때문에 3호 지원료 선원분들도 구출하고 난 다음에 털썩 힙하죠.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지 뭐 야 내가 살아났다 하고 막 이런 게 전쟁 전통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용합니다. 해적을 딱 제압하고 나서 상부에 보고하는데 적막합니다. 숭고합니다. 그 현장. 저는 실패까지 생각하면서 작전했기 때문에 뭔지 모를 그런 막 그 감정이 막 폭받쳐 올라와가지고 보고는 겨우 참고 했는데 바로 함장실로 뛰어가서 문장고 막 쿵쿵 울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내 부하들이 안전하고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해서 막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무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분들은 다 우리 국민과 군 아덴만 1주년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했지만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막 그냥 또 막 고통이 오고 너무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년 동안 사실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전혀
뭐 다른 조금 뭐 작전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체 자랑을 할 수가 당연한 거고, 군인이라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감사한 거고,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천안함이나 또 다른 이런처럼 될 텐데 내가 성공한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얘기를 못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도 그런 소중한 경험을 후배들에게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가르친 제자들이 너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작년에 정말 울면서 썼습니다. 그걸 회상하면서 정말 사진 딱 찍히듯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네. 울면서 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은 정말 바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죠. 우리는 북으로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차단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좀 문화적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미국이 일단 냉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육군을 위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해공군은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피 많이 흘리는 것은 니네가 해가지고 이제 지상부 중심으로 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해군, 공군은 많이 이제 독립을 하고 아직 좀 부족하지만 해군은 미 증원 전력에 다 의지합니다. 네, 북한 전쟁하면 항모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닙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오기 때문에 필요 없다. 네. 우리가 6.25 전쟁 때 미국 항모, 영국 항모, 호주 항모가 와서 우리나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항공모함이 우리나라를 구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필요한 항공모함이 필요 없다. 북한 대응에서 전쟁이 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청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 그러냐면 한미연합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증원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원되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물론 동맹을 해서 하는 거지만 스스로 안보는 지킬, 내 목숨은 내가 지킬 힘을 구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뭐 우리가 에치슨 라인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이 우리 이익되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게 되는 게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이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바다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육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기 남중국해를 자기의 영해로 아무도 자기의 허가받고 가고 이렇게 자기 국익을 위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원 뭐 계산할 수 없는 자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대한민국 상선도 못 통과해야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핵폐가 너무너무 큽니다. 중국 해군들 핵폐가 너무너무 크고 수천 척 어선들이 와서 우리 거 다 그냥 수산물 다 그냥 쓸어가고 이래도 그래서 바다 우리가 지킬 힘이 없으면 그래서 구축함이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체험함이 가서 우리 해적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더 바다의 위협이 커지는데 정말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대는 군대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물론 우리 장병들 귀하게 해야 되죠. 귀하게 하고 복지 증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인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와 국민이 위태로울 때 지킬 수 없는 군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도 정말 군으로서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말 군대다운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자주역 국방태세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외 원력 우리 해로 끊기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생존할 수 없습니다. 번영할 수 없습니다. 해로를 지켜야 됩니다. 해로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을 통해서 들어온 적의 침략을 막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그래서 정말 옆에 수술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이제 한산도메아라고 이제 훈련함이 나왔는데 거기에 병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있었으면 아마 저는 요청했을 겁니다. 네, 좀 빨리 보내줘. 그래가지고 네, 전투할 때 전투하면 부상자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신음하는 부하를 지휘관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죽어가는 부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외 원정 작전, 상륙 작전 할 때에는 그러한 네, 전력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부족한 실정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가 참 중요하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네, 이건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지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무게, 대령밖에 안 된 해군 함장이 지휘관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네, 그런 무거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이제 그런 자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비전을 버리고 우리의 청해부대 최영함은 해군의 자랑이 돼야 된다. 해군의 치욕이 되면 안 된다. 해군의 자랑이 되고 국가의 명예를 해치면 안 되고 국가의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 장교들한테 여러분들은 국가다. 이 군함은 영토가 떠다니는 영토거든요. 네. 우리 최영함이 나가면 대한민국 영토가 떠다니는 거예요. 세계. 그래서 외국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영토가 그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최영함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대표다. 그래서 태극기를 붙여준 거 아니냐 왼쪽에. 그래서 비전과 목표, 군인의 본질 그리고 함장으로서 정말 이 함장이 언제 자는지 모르겠다. 너무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노력하도록 리더십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팔로우십도 이 세 개를 같이 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고 그 다음에 하여간 인재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적재적재 써가지고 하여간 행복하게 300명이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책에 자세하게 좀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리더는 위험이 부하들이 목숨, 내 목숨도 밑들었고 그런 위험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는 한국에서 결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너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작전 할 수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작전을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력도 약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내가 죽도록 해야 되지만 그 책임이 너무 부담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족도 있고 또 진급도 하고 싶고 앞으로 잘하고 싶은데 이게 성공 가능성보다는 실패의 위험이 더 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책임을 지고 또 상부 지휘부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지휘를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성공을 위해서 좀 위험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완화해서 안전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 이거 용감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4일 못 자니까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뭐 수면제 먹은 것처럼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체력적으로 한계도 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하니까 또 막 힘이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 때 축구 운동 선수하고 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또 우리 UDT 회원들과 오전에 체력 단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미국에서 정보를 주는데 마지막 순간 이제 공격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한 30분 전에 정보가 왔습니다. P3에서 마지막으로 정찰하고 우리에게 정보를 줬는데 해적들이 선교, 3.5개월 선교뿐만이 아니고 중갑판, 후갑판에도 있다고 이렇게 정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휘부를 통해서 왔는데 그러면 작전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작전을 결심한 것은 그 화난 곳에 해적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야맹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체험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건데 중갑판, 후갑판 어두운 곳에 있으면 다 보거든요. 그래서 막 위기에 그래서 저는 한 3일 전부터 우리 야간에는 그 리오들하고 적외선 장비로 가지고 해적 동태를 일지를 꼼꼼히 써가지고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저희 분석은
8명이 우연의 4명, 오른쪽에 4명, 왼쪽에 4명이 있는데 요 친구가 우리 이제 실무자가 저한테 그 화면을 보면서 요 친구가 두목입니다. 함장님 요 친구가 두목입니다. 왜? 그랬더니 그 해적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보고하고 가고 뭐 그래서 이 친구가 두목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현재 있고 상황을 면밀하게 다 그다음에 RPG 어디에 들고 있고 다 파악해놨는데 미국 정보가 왔는데 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소집을 했습니다. 핵심 참모들 소집해가지고 우리 이제 실무자를 해가지고 자 지금 이런 정보가 왔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함장님은 실무자가 그러면 사무주요에 좀 가까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분석한 결과 그것은 이제 환기통이고 다른 걸로 저희가 최종 판결해서 판단을 해서 제가 결심해서 그래 계획대로 간다 해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막 그냥 복합적으로 막 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심할 수 있고 그래 이게 내가 책임질게 가자 이런 어떤 결단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최남선 선생님이 60년대에 벌써 예언을 하셨더라고요.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이냐?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 어떻게 한국을 구원하겠느냐? 한국을 바다에 서는 나라로 고쳐만들기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주 제동님 너무나 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듣는 과정 중에서 가슴이 뭉클했었고 그리고 우리 최영주 제동님의 그 강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구원을 하자고 그러면은 그 바다 해상 교통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이 3%입니다. 97%의 에너지를 수입을 합니다. 식량 곡물 자급률이 23%입니다. 77%의 에너지 곡물을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상 교통로만 딱 막아버리면은 한 달만 막아버리면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석유는 한 100일 정도를 비축을 하지만은 가스, 석탄은 20-30일밖에 비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는 석탄하고 가스가 60% 이상을 생산합니다. 한 달만 딱 석유하고 석탄하고 가스 수입 못하면은 우리나라 전기의 60%가 다운돼 버립니다. 모든 공장 수속됩니다. 초남박, KTX 전철 전부 운행 못합니다. 총한방 쏘지 않고 항복해야 됩니다. 이만큼 바다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을 프랑스처럼 70% 이상을 올려가지고 한 달 동안 나라가 봉쇄되더라도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지 우리 군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조재동님의 고향인 군산이 이 바다로 나가는 이 대한민국의 선두 기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우리 조재동님께 뭐 궁금하시거나 또 꼭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다 하실 분 있으면은 시간이 좀 많이 단계를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하면 되십시오. 어디 시간이 또 우리 조대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강연 행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아까 우리 조영기 조등이 말씀하셨지만은 혹시 오시면서 그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조영규 제동님께서 직접 사인해 주시는 책자 그리고 그 책자의 수익금은 천안함 장병들에 이렇게 전부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하니까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영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